앞으로 우리 장 어떻게 될지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도 데일리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저희가 데일리 이슈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 이게 조금 저는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도 저희가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재봉쇄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재봉쇄를 하면서 한한령 조치가 완화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우리 OTT 관련주들부터 가장 먼저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웹툰 관련 주식들도 반응을 얻고 있어요. 다 뭐 비슷한 맥락인데 키다리 스튜디오요? 네. 여기도 지금 뭐 많이들 관심이 있는 모양이다. 네, 오늘 뭐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종목들 그리고 그동안 낙폭이 심했었던 DNC 미디어 같은 종목들도 오래간만에 거래가 터지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결국 짜이 아이디어가 이 한한령 해제 그리고 엔터 컨텐츠가 뭐가 있지 해보니까 이제는 웹툰까지 좀 아이디어를 확산을 시켜서 시장이 알아서 뭐랄까 시세를 좀 만들어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일단은 주가의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당연히 온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바닥은 잡았다라고 보여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주가의 상승의 원인을 이 중국발 한한령 해제라는 어떤 그런 키워드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웹툰만 놓고 본다라면 우리나라 웹툰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굳이 중국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지금 너무나 많이들 재밌게 보고 계시는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네네. 웹툰이 원작입니다. 네, 그렇다시피 결국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웹툰에 가지고 있는 어떤 경쟁력은 충분히 강점이 있다 보니까 웹툰에 대해서 어떤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을 이제 해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부터 무슨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접근을 해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컨텐츠 관련 주들은 예전부터 관심 갖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셨어요. 근데 지금 이제 살짝 달아오를 때 한번 넣어볼까 하는 분들에게는 어떤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지금부터는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면은 제가 권해드리진 않겠지만 주가가 지금 충분히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이제서 좀 이슈나 어떤 다른 뭐 한한령이라는 이슈를 때문에 올라갔었지만 충분한 거래가 터지면서 시장이 이제 어떤 종목들 찾아가는 어떤 그런 수순이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카카오로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많은 투자자들 그분들에게도 좀 이렇게 한 줄기의 빛이 들어오는 겁니까? 당연히 이제 뭐 중립 이상의 뉴스라고는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또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굳이 팔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없으신 분들이 또 이제 관심을 또 가지실 수는 또 있잖아요. 그런데 또 그런 측면에서 조언을 드리자면은 빅테크라고 하잖아요. 결국은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결국 소비 위축과 어느 정도는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 수입원이 광고이다 보니까 내년 시장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아무래도 경기 침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의 저점은 잡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신규 접근의 어떤 입장에서 놓고 본다라면은 주가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재미는 못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당연히 홀딩하되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카카오가 지금 뭐 엄청 떨어져 있죠. 손해 본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꿈틀꿈틀 하기는 하는데 네이버는 또 속도가 늦어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이제 네이버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우린 카카오랑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은 시장에서 보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주가의 어떤 측면 놓고 본다라면은 지금 구간에서 네이버 충분히 돈 잘 벌고 있고요. 그리고 뭐 퍼밴드, PBR 밴드 하단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는 바닥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시장은 네이버와 카카오로 하여금 추가적인 어떤 성장의 그림과 성장의 스토리를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그러한 그림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역시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주가 측면에 놓고 본다라면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재미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카카오를 삽니까? 네이버를 삽니까? 둘 중에 하나 사야 되면 뭘 사겠습니까? 둘 다 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 사요? 네. 안 사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떡하지? 이따가 다른 대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네가 죽기를 각오해야 살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강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사님?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뭐 말 그대로 기대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최대한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 네. 기대 인플레이션에 일단 죽이고 가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시장의 반응을 보시면요, 최근에 시장의 반응 보면은 생각보다 연준의 어떤 의도대로 잘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환호하지도 않고요, 적당히 겁을 먹어가면서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흐름들이 12월 중순 FOMC 전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 연준의 회의록에서 어떠한 내용, 뭐 설사 비둘기파적인 내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그렇게 크게 환호를 또 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약간의 좀 소강 상태의 흐름대로 데이터가 시장이 신뢰할 수 있고 연준도 어느 정도 데이터에 의존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의 어떤 조용한 흐름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미국, 한국 금리 격차 늘 얘기하는데 그럼 어느 정도 벌어지는 거예요? 제 숫자는 정확히 좀 봐야 되겠지만은 아마 지금 상황에서 그 역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 역전이 되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께서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좀 하셨거든요. 근데 과연 이것이 정말 괜찮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은 좀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한국과 그리고 미국의 금리가 역전이 됐었던 경우가 총 3번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1999년에서 2001년이었고요. 또 두 번째가 2018년 3월에서 2020년 2월이고 또 하나가 2005년 8월에서 2007년 9월이었습니다. 근데 1999년에서 2001년 그리고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서는요, 환율이 상당히 큰 폭으로 급등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괜찮다라고 하는 사례를 든 이유가 바로 2005년 8월에서 2007년 9월 이때인데, 이 당시에는 미국 경기가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부동산발 금융 위기로 상당히 안 좋았었던 때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환율이 오히려 더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사례를 가지고서 이번에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상황 놓고 본다라면은 미국의 경기와 우리나라의 경기 어디가 더 좋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미국 경기가 조금 더 좋은 상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너무나 경계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서 좀 낙관적으로 정부의 말만 믿고서 낙관적으로 볼 필요는 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부의 말을 안 믿으면 어디 말을 믿습니까? 네. 어디 갈 데가 없는데. 네. 어차피 뭐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불안감을 조성을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반은 믿고 반 정도 약간 좀 걸러서 들을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계는 하자. 네. 요즘에는 소위 얘기해서 경기 방어주라고 불리우는 그런 주식들을 담아요. 역시 연말에는 이런 것들이 먹히는 건가요? 외인들도 그걸 알고 있는 건가요? 외인들도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진 펀드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선호하는 아마 섹터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외인들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시가총액 상위주 중심으로 담을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 제가 9월 30일이 우리 시장의 올해 저점이었거든요. 저점 9월 30일부터 얼마나 많은 종목들을 외국인들이 샀는지를 한번 살펴보니까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삼성 에스테이, SK하이닉스 등을 매수를 했습니다. 결국은 시가총액 상위를 종목 샀고, 더 이것을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위 한국물을 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외국인들이 경기가 안 좋아서 혹은 시장을 방어하기 위해서 소위 뭐 경기 방어주를 샀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환율에 대한 피크 아웃이 나왔고, 그리고 삼성전자만 놓고 봤을 때 워낙에 싼 구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위 3년 이상의 어떤 긴 롱텀하게 펀드를 운용하는 그런 자금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삼성전자를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와서 매수에 들어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샀다라고 이렇게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공매도 우려가 이렇게 고개를 들면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위축되고, 그렇다 보면은 가뜩이나 떠나는 우리 투자자들이 더 떠나지 않겠습니까? 겁먹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들은 현재 같은 경우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코스닥 150 종목의 위주로 이제 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근데 그렇지만 저는 이제 공매도가 시장에 주는 영향은 지금부터는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공매도 수급들 입장에서 봤을 때
때 어느 정도 충분한 어떤 이익을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지금부터는 그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언제 차익 실현을 해 나가는지를 현재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지수가 조금 밀리면서 살짝 대차 잔고가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새로운 어떤 공매도를 준비하고 시장을 더 하방으로 밀어내기 위한 그런 시그널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오히려 공매도보다는 어떤 종목들이 바닥을 잡아 나가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지금 뭐 화학 같은 경우도 4분기의 어떤 실적이나 업황 자체가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이 확인되자마자 급하게 공매도가 쇼커버닝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비단 뭐 화학 섹터뿐만 아니라 여러 섹터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둘씩 공매도가 쇼커버닝 되면서 소화를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굳이 지금 공매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우려하실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 메리츠는 금융주잖아요. 네. 근데 금융주가 금리가 상승하고 이러면 좋을 줄 알았더니 뭐 별로 반응 없었고. 네. 근데 이제 이런 것에 호재가 돼서 주가가 오르고. 근데 지금 외인들이 아까 왜 경기 방어주 대표적으로 금융주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라도 지금 12월까지는 좀 담을 만한 건지. 네. 이런 부분도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금융주는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르내림폭이 크지 않은 건 장점인데 네. 오름폭도 참 많고. 네, 맞습니다. 네. 물론 배당이라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굳이 배당을 노린다면 차라리 지금 같은 예금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걸 떠나서 지금 금융주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계부채 문제입니다. 네. 가계부채가 1,87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네. 다시 한번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내년 시장,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경기 침체 이 네 단어에 대한 키워드를 빼놓고는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은행의 연체율이 최저치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감이나 경계 신호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거를 거꾸로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연체율이 최저치란 얘기는 여기서 더 내려갈 룸이 없다라는 거다. 그러면 여기서 연체율은 오히려 반등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이런 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 원리금 상한을 좀 유예를 받은 부분들이 꽤 됩니다. 예. 이것이 좀 감춰져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견디지 못하시고 하나둘씩 터지기 시작하면은 이런 것들이 좀 더 큰 문제가 될 가능성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본다라면은 물론 금융주가 안정적인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렇게 주식 투자의 메리트로 봤을 때는 큰 메리트는 없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저는 여전히 주식 투자는 성장이 있다 봅니다. 성장이 있는 곳에 가치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금융주에서 우리가 어떤 성장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까? 이렇게 본다면은 굳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금융주에 투자를 하시는 것은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는 호재가 하나 들리던데 뭐 아주 거물급 뭐 거래선을 확보했다 이런 얘기 듣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입니까? 네, 파운드리 사업부 쪽에서 엔비디아, 퀄컴, IBM, 바이두 등의 어떤 고객사들 갖다가 3나노 공정 쪽에서 고객으로 확보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전 세계 1위는 TSMC 아니겠습니까? 근데 삼성전자가 2027년까지 파운드리 캐파에서 3배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중요한 내용인 거는 맞습니다. 파운드리의 경쟁력은 초미세 공정에서 나옵니다. 이게 중요하냐면은 미세할수록 반도체 성능을 결정짓는 트랜지스터를 그만큼 많이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TSMC가 올 3분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던 3나노 공정을 4분기로 미뤘습니다. 근데 삼성은 이거를 해낸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이미 시장 점유율에서 뒤쳐져 있는 것은 맞는데 이것을 기술력으로 따라잡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를 이번에 좀 보여준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주가가 뭐 올라간다거나 그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일단 고객사들 입장에서도 TSMC 하나만 가져가는, 즉 소울벤더로 TSMC만 가져가는 것보다는 삼성전자와 TSMC 이 듀얼 벤더로 가져가는 것이 고객사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다라는 것을 봤을 때 삼성전자 이 파운드리 사업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분명히 부각이 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SK는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최근 이제 약세장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어떻습니까? 삼성전자의 실적은 역시 뭐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죠. 맞습니다. 네, 내년 2분기까지도 실적은 지속적으로 QOQ 대비해서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요.
이미 시장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우리가 짚어봤듯이 이 항상 그렇지만은 삼성전자의 주가는 실적의 거의 2분기에 앞서서 반영을 합니다. 실적이 꺾이기 전에 주가는 고점을 만들어내고, 다시 말해서 바꿔 말하면 실적이 돌아서기 2분기 전에 주가는 저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이미 뭐 4분기 실적이 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걱정 크게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